밤마다 아이가 흙을 다졌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흙을 고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3년을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요. 거지 아이가 뭘 하든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장터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든 불러다 부려먹었고 아무도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아이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엽전을 쥐어주려 해도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란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이거 보시오. 거지 녀석이 얻어먹을 거 다 먹고는 내 뺀 거 아니유. 장터 사람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것 봐라. 얻어먹을 만큼 먹고 내뺐다고. 그런데 아이가 떠나자 사과나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옮기려고 땅을 파는 순간 삽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아이가 3년 동안 다져온 바로 그 흙 밑에서요.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3년 동안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무서운 게 있고 정보다 단단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떡집 할머니와 떠돌이 아이가 만나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 후기 어느 고을 장터 한 구석에 작은 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레라는 60 넘긴 노파였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지만 불레는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불리고 떡을 찌고 해 질녘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닫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떡집 마당에는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언제 심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나무였는데 가을이면 주먹만 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불레는 그 사과를 따서 장터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려 하면 손사래를 쳤어요. 나무가 저절로 열어준 것이니 받을 게 뭐 있느냐며 그냥 가져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떼약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불레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려는데 사과나무 밑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때가 절어 본래 빛깔을 알 수 없었고 맨발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굶주린 짐승 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죠. 불레는 한참을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구걸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지도 불쌍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불레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을 찌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보냈어요. 해가 질 무렵 다시 마당을 보니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날 장터 안악 덕순이 떡을 사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게 뭐여, 거지가 붙었네. 불레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덕수는 아이를 힐끗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쫓아내지 그래요. 손님들이 뭐라 하겠어. 불레는 떡을 싸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 하면 그때 쫓아내지 뭐.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떡을 받아들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불레네 떡집에 거지 아이가 눌러 앉았는데 훔치지는 않지만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이 장터 골목마다 퍼져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불레는 가게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과나무 밑에 있었어요. 불레는 아이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가 고프냐? 불레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른 입술이 달싹거렸죠. 불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말이다. 불레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지. 공짜는 없단다.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가늠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불레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불레가 쌀을 불리려고 부엌으로 나오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불레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떡이 다 쪄질 무렵 불레는 시루떡 한 조각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이는 빗자루질을 마치고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떡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을 했으니 먹거라. 아이는 떡을 받아들었지만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끼듯이 한 입씩 씹었죠. 불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구나. 무언가 사연이 있는 아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레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떡을 다 먹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도 일할 거면 저녁 때 오거라. 그리고 잘 곳은 헛간에 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강윤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불레네 떡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두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하면 밥을 주는 그런 거래가 시작된 것이었죠.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습니다. 천하의 거지 같으니라고. 만식이라는 잡상인이 떡집 앞을 지나며 비웃었어요. 불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죠. 강윤은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떡을 나르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강윤은 사과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헛간에서 자라고 했건만 아이는 늘 나무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레도 묻지 않았고 강윤도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익어갈 무렵 불레는 문득 이 아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때 되면 가겠지. 붙잡을 것도 내쫓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강윤이 불레네 떡집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만 쓸던 아이가 이제는 떡집 안팎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 항아리를 채우고 쌀을 씻어 시루에 안치는 것까지 거들었습니다. 떡이 다 쪄지면 광주리에 담아 장터 이곳저곳에 배달을 다녔고 해가 기울면 떡판을 닫고 가게에 앞을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하기엔 고된 일이었지만 강윤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고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찾아 했습니다. 불레는 그런 강윤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 밖으로 칭찬을 내뱉는 법은 없었어요. 일을 했으니 밥을 주는 것, 그게 둘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강윤은 이미 낯익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떡 배달을 다니다 보니 이 집 저 집 얼굴을 익혔고 심부름을 부탁하는 사람도 하나둘 생겨났어요. 포목점 주인이 급한 물건을 다른 가게에 전해달라고 하면 강윤은 군말 없이 뛰어갔고 약방 노인이 무거운 약재 보따리를 옮겨달라고 하면 묵묵히 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강윤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늘 빈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면 을의 엽전 몇 잎이라도 쥐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강윤의 손에는 한 번도 돈이 들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심부름이나 하는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분명 엽전을 쥐어줬다고 했는데 강유는 받지 않았다더라. 약방 노인이 떡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내밀었는데 손사래를 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장터골목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불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지만 불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돈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느 날 오후 장터 안악 덕순이 떡을 사러 왔다가 마침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강윤과 마주쳤습니다. 덕순은 강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레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 요즘 장터에서 심부름 잘한다며요? 불레는 떡을 썰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지. 덕순은 떡을 받아들고도 가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얼굴로 강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당 한켠에 서 있었어요. 얘야, 너 심부름하면 돈 안 받는다며? 강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왜? 돈이 싫어? 강윤은 잠시 덕순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돈 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덕순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12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불레도 떡 써는 손을 멈추고 강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덕순이 다시 물었지만 강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덕순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것 봐라. 거지 주제에 돈이 싫다네. 불레는 아무 말 없이 떡을 싸주었고 덕순은 킬킬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골목에는 또 한바탕 이야깃거리가 퍼졌어요. 불레네 떡집 거지 아이가 돈을 받지 않는다더라. 돈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희한한 소리를 했다더라. 아이고 세상에 별거지가 다 있다더라 하며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만식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싫은 거지가 어디 있어. 그냥 멍청한 거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구도 강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지 아이가 무슨 깊은 뜻이 있겠느냐. 그저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불레만은 웃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불레는 헛간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범한 거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겪은 아이였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느껴본 아이였던 겁니다. 불레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할 아이도 아니었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일을 하면 밥을 주고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그게 둘 사이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불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윤은 여전히 돈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쥐어주려 해도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떡 한 조각, 밥 한 그릇은 받아 먹어도 엽전만큼은 절대 손에 대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은 점점 강윤을 이상한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가 모자란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받으니 오히려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만식이는 대놓고 강윤을 불러다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어요. 야, 이거 저쪽 창고까지 옮겨라. 빨리빨리. 강윤은 묵묵히 짐을 들었습니다. 만식이는 엽전 한 입 쥐어주지 않았어요. 원래 줄 생각도 없었지만 안 받는다니까 더욱 편하게 부렸습니다. 강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옮기는 걸 보고도 만식이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덕순이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다 싶으면서도 돈을 안 받으니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갔어요. 장터 사람들은 강윤을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강윤은 점점 장터에서 가장 만만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강윤은 여전히 사과나무 밑에 앉았어요. 헛간에서 자도 된다고 했건만 아이는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무 밑동에 기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강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어요. 불레는 가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아이는 보통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살이던 강윤은 이제 15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 불레의 어깨를 넘겼고 얼굴에서는 어린아이 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겉모습뿐이었어요. 강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돈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과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강윤은 불레네 떡집 없어서는 안 될 일손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이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물을 깃고 쌀을 불리고 시루를 올렸습니다. 떡이 다 쪄지면 광주리에 담아 장터 곳곳에 배달을 다녔고 해가 기울면 가게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불레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강윤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강윤이 없으면 떡집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건만 장터 사람들은 강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윤은 점점 더 만만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불쌍하다는 시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손님으로도 이웃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존재, 떡집에 딸린 그림자 같은 것으로 여겼을 뿐이었죠. 만식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습니다. 장터에서 자파를 파는 만식이는 원래부터 계산이 빠르고 얄미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강윤을 상대할 때면 그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김없이 강윤을 불러댔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강윤을 시켰습니다. 야, 이리 와. 이거 창고까지 옮겨라. 만식이가 손가락으로 짐더미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강윤은 말없이 다가가 짐을 들었습니다. 쌀자루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창고까지 서너 번을 오갔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만식이는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쓰기 딱이네. 만식이가 옆에 있던 상인에게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상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강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조용히 떡집 쪽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장터 사람들 중에 강윤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무거운 배꾸러미를 옮기게 했고 대장간 주인은 숯을 나르게 했어요. 약방 노인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강윤에게 품삯을 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강윤의 노동력을 가져다 썼어요. 덕순이 어느 날 불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품삯도 안 받고 일만 하니까 장터 사람들이 너무 막 부리는 거 아니요? 불레는 떡을 썰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막 부리면 안 가면 되지. 가는 건 제 발이야. 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강윤은 시키면 갔지만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죠. 밤이 되면 강윤은 여전히 사과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어요. 헛간에서 자도 된다고 했건만 강윤은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흙을 고르고 다졌습니다.
맨손으로 나무 주변의 흙을 파헤치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평하게 다듬었어요. 처음에는 불레도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하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불레는 원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장터 사람들 중에도 강윤이 밤마다 흙을 만지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식이가 어느 날 저녁 떡집 앞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서 강윤이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피식 웃었어요. 저게 무슨 짓이래. 미친 거 아냐? 하지만 만식이도 강윤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거지 아이가 흙을 만지든 말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덕순도 만식이도 장터의 그 누구도 강윤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레조차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강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돈을 받지 않는지, 왜 밤마다 흙을 다지는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불러다 쓰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강윤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불레는 가끔 창문 너머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흙을 다지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불레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느냐. 갈 때 되면 가겠지.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강윤은 오늘도 흙을 다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아무도 묻지 않는 일을 하면서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한가위가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불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 한 사발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 목소리였어요. 나지막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조심스럽게 부엌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사과나무 밑에 강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강윤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입이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불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엿듣는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살아온 아이가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어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어요. 예전엔 옷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강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입을 다물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옷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말은 곧 이 아이가 한때는 좋은 옷을 입었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옷을 입을 만한 집안에서 살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불레는 처음 강윤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함이 비로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구나. 무언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불레는 조용히 부엌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강윤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옷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그 말의 뒤에는 옷이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떠났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모여들고
돈이 없으면 등을 돌리는 것, 세상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12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불레는 문득 강윤이 왜 그토록 돈을 받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몸으로 직접 겪어서 알게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불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떡을 쪘습니다. 강윤도 여느 때처럼 물을 깃고 시루를 올리는 일을 도왔어요.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이였지만 오늘따라 불레는 강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묘했어요. 어젯밤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떡이 다 쪄지고 강윤이 배달을 나가려 할 때 불레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강윤이 멈칫했어요. 3년 동안 불레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강윤은 잠시 불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먼 데서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윤은 광주리를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불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묻지 말걸. 어차피 대답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불레는 괜히 물어봤다 싶어 스스로에게 혀를 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먼 데서 왔다. 그 말 속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고향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었죠. 불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느냐. 내일도 아닌 것을. 그날 저녁 덕순이 떡을 사러 왔다가 불레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 부모는 있는 거요? 불레는 떡을 싸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게 뭐냐. 일이나 하면 됐지.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떡을 받아들고 돌아갔어요. 불레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강윤이 앉아 있었어요. 또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고 오늘 밤에도 그랬어요. 불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흙을 다지는 건 혹시 무언가를 묻으려는 게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를 꺼내려는 준비일까? 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짓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어요. 하지만 불레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할 아이도 아니었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거지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강윤은 세상에 치여 망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 아이였어요. 너무 똑바로 봐서 그래서 더 말이 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이 사과나무 위로 떠올랐어요. 불레는 창문 너머로 강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느냐. 갈 때 되면 가겠지.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불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장터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불레는 봄맞이 송편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강윤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강윤이 이상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도 사과나무 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불레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강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불레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뭐냐? 강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될까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강윤을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온다는 말도 없이 왔고 머문다는 말도 없이 머물렀어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갈 데 있으면 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왜 가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윤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사과나무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불레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과나무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강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흙을 다지고 있었어요. 불레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아이는 없겠구나.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무 정도 없이 보내는구나. 하지만 불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왔으면 가는 거고 머물렀으면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불레가 눈을 떴을 때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윤이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불레는 부엌으로 나가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과나무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헛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불 한 장, 옷가지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불레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허전하다거나 섭섭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레네 떡집에 붙어 살던 거지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골목골목을 돌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결국 갔구먼. 오래 버텼네. 3년이나 공짜로 얻어먹고 갔으니 본전은 뽑았겠지. 이거 보시오. 거지 녀석이 얻어먹을 거 다 먹고는 애 뺀 거 아니유. 만식이가 떡집 앞을 지나다가 불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봐라, 결국 먹튀지. 내가 뭘 했어. 거지는 거지야. 불레는 떡을 썰며 대꾸하지 않았어요. 만식이는 대답이 없자 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3년 동안 밥 얻어먹고 잠자리 얻어자고 이제 질릴만 하니까 도망친 거지. 거지가 뭘 알겠어. 은혜고 뭐고. 불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떡만 썰었어요. 만식이는 반응이 없자 재미없다는 듯씩 웃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윤에 대한 온갖 말이 돌았어요. 3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다가 도망쳤다. 역시 거지는 믿을 게 못 된다. 불레 할머니가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덕순이 떡을 사러 왔다가 불레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저 아이가 그냥 갔다며요? 인사도 없이? 불레는 떡을 싸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사는 했다. 덕수는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그래요? 그래도 3년이나 있었는데 좀 섭섭하지 않아요? 불레는 떡을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데가 생겼으니 간 거지. 뭐가 섭섭해. 덕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떡을 받아들고 돌아갔어요. 불레의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하다 싶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홀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떡판을 닦고 시루를 정돈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해내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손이 느렸습니다. 불레는 스스로도 모르게 사과나무 쪽을 자꾸 쳐다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나무 밑이 유난히 허전해 보였습니다. 불레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사과나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강윤이 3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나무 밑동 주변에 흙이 반들반들하게 다져져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밤 동안 손으로 고르고 다진 흔적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흙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흙을 다졌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불레는 문득 궁금해졌지만 이제 와서 알아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떠났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불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갈 때 되면 가는 거다. 붙잡을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불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불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과나무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강윤에 대한 험담이 돌았어요. 먹튀라느니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느니 온갖 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윤이 왜 떠났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윤은 그저 떠난 거지 아이일 뿐이었어요. 강윤이 떠난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는 이미 그 아이 이야기가 잊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 떠들었고 불레네 떡집에 거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불레는 예전처럼 혼자 떡을 찌고 혼자 배달을 다니고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과나무가 자꾸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봄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물러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무가 점점 더 한쪽으로 쏠렸어요. 급기야 가지 하나가 지붕을 스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불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가 쓰러지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라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불레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무를 옮기든지 아예 베어내든지 해야겠다고요. 장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덕순이 소문을 퍼뜨리자 몇몇 장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식이도 구경 삼아 왔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일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황금 같은 게 나올 리도 없고 그냥 심심풀이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갑자기 기운다고. 만식이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불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나무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흙이 부드러웠거든요. 강윤이 밤마다 다져놓은 흙이라 오히려 파내기가 수월했어요. 그런데 한 뼘쯤 파내려 갔을 때 삽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멩이치고는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장정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삽질을 멈췄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불레가 다가와 살펴보았어요. 흙 속에서 무언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땅속에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더 파보니 항아리가 여러 개 묻혀 있었어요. 이게 뭐요? 만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어요.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죠. 옛날에 누가 묻어둔 거 아니여? 혹시 도굴꾼들이 숨겨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불레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윤이 밤마다 흙을 다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장정들이 항아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5개였어요. 크기가 제법 컸고 뚜껑이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불레가 천천히 첫 번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덩이가 가득 차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불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두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역시 황금이었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5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개의 항아리 모두 황금덩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덕순이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두가 멍하니 황금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만식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윤이 3년 동안 밤마다 흙을 다졌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묻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묻혀 있는 것 위에 흙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저 거지 아이가 묻은 거 아니여.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레에게 쏠렸습니다. 그 아이가 도둑질한 거 아닐까요? 거지 주제에 황금을 어디서 구했겠어. 분명 훔친 거야. 장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강윤이 어디선가 황금을 훔쳐다가 묻어두었다느니, 아니면 누군가를 해치고 빼앗은 것이라느니 온갖 억측이 난무했어요. 불레는 조용히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황금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진짜 황금이 맞았어요. 불레는 천천히 황금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들 해라. 불레의 목소리에 장터가 잠잠해졌어요. 모두가 불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구거든 내 땅에서 나왔으니 일단은 내가 맞겠다. 나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만식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불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땅 주인이 불레인 이상 땅에서 나온 것도 일단은 불레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떡집 할머니였던 불레가 오늘은 황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덕순이 떠나기 전에 불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묻어둔 거일까요? 불레는 사과나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해가 저물고 장터가 조용해진 뒤에도 불레는 한참 동안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황금이 눈앞에 있었지만 기쁘거나 설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어요. 강윤이 왜 이것을 여기에 두고 갔는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레는 항아리들을 광에 옮겨놓고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사과나무 밑은 커다란 구덩이가 파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대체 넌 누구였던 게냐? 바람이 사과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황금이 발견된 다음 날 장터는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불레네 떡집에서 황금이 나왔다더라. 항아리가 5개나 되었다더라. 그 거지 아이가 묻어둔 것이라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소문을 키웠어요. 불레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맞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불레가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서 있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뭇거뭇했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단정했어요. 장사치 같기도 하고 나그네 같기도 한 인상이었습니다. 사내는 불레를 보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떡집 주인 어르신이십니까?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시오? 강춘배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레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자 강춘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께서 3년 동안 거두어 주신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윤이라는 아이요. 불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윤. 그 이름을 들으니 어젯밤 본 황금덩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아시오? 예, 제 조카입니다. 불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조카라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강윤의 보호자였단 말인가? 불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황금도 당신이 묻은 거요. 강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가 묻었습니다. 3년 전에요. 불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황금을 땅에 묻고 조카를 거지처럼 살게 했단 말인가. 불레는 강춘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처음부터 말해보시오. 강춘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윤희는 원래 부잣집 자식이었습니다. 제 형님, 그러니까 윤희 아비 되는 사람이 큰 장사를 했거든요. 윤희가 태어났을 때는 집안에 황금이 넘쳐났습니다. 강춘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윤희가 8살 되던 해 형님 내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윤희에게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뿐이었어요. 저는 그 재산으로 윤희를 키우려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스승을 붙여주었어요. 강춘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붙으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척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윤희를 돌봐주겠다며 접근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같이 윤희보다 돈을 먼저 보는 눈빛이었어요. 윤희 곁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윤희를 아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강윤희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 말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윤희가 납치될 뻔했습니다. 강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노린 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구해냈지만 그날 이후로 윤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을 안 하고 웃지를 않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더군요. 누가 돈을 주려 하면 도망치듯 피했어요. 강춘배가 불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돈과 함께 키우면 윤희가 망가지겠다 싶었어요. 돈이 있는 한 늑대 같은 자들이 계속 모여들 테고 윤희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레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셨소? 결론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키우지 말고 사람 속에 두자. 황금은 숨기고 윤희를 빈손으로 세상에 내보내자. 그래야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춘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이 떡집 마당에 황금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이 근처에 데려다 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지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윤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 사람들이 윤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불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눈앞에 있던 거지 아이가 사실은 황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 그리고 그 삼촌이 일부러 이렇게 꾸몄다니. 불레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래서 뭘 보셨소? 강춘배가 불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불레가 눈을 깜빡였어요. 나를요. 예. 어르신은 윤희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어 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하면 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춘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윤희에게 정을 주지도 않았지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공짜는 없다면서도 일한 만큼은 반드시 챙겨주었습니다. 윤희가 떠날 때도 붙잡지 않았어요. 갈 때 있으면 가라고 했습니다. 강춘배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황금은 보답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망치지 않은 집에 맡긴 겁니다. 3년 동안 윤희를 돈으로 보지 않은 곳, 사람으로 대한 곳에 감사의 표시로 남기는 것입니다. 불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던 아이, 묵묵히 일만 하던 아이, 돈을 받지 않던 아이,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단 말인가. 아니, 시험이라기보다는 관찰이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윤희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불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희는 어디 있소? 저와 함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다시는 안 오겠구먼.
강춘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제 윤희는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잊지는 않을 겁니다. 불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과나무가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나무 밑에 앉아있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불레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강춘배가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내가 떠난 뒤 불레는 홀로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금 5항아리가 광에 있었지만 불레의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돈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그 아이가 무사하다는 안도가 더 컸습니다. 불레는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강춘배가 떠난 뒤 불레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광에 넣어둔 황금 항아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불레에게 갑자기 생긴 재산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황금으로 큰 기와집을 사서 편히 살까? 아니면 장사를 크게 벌여서 돈을 불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불레는 마당에 나와 사과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울어진 나무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강윤이 3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문득 그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왔을 때 구걸하지 않던 아이 일을 하면 밥을 주겠다고 했을 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 돈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했던 아이. 그 순간 불레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거다. 불레는 방으로 돌아가 종이와 붓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아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떡집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일하면 배불리 먹여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덕순이 떡을 사러 왔다가 불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불레는 떡을 썰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다. 일하면 밥 준다는 거지. 덕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불레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마당에 작은 인기척이 났어요. 불레가 나가보니 10살쯤 된 아이 하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에 맨발이었어요. 3년 전 강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일하면 밥 준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하면 밥 준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불레는 아이를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손 씻고 할 일부터 하자.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굶주린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불레네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불레는 누구에게도 사연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시키고 밥을 주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떡을 나르면 배불리 먹였어요. 강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황금은 조금씩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던 떡집 지붕을 고치는 데 쓰였고 아이들 먹일 쌀을 사는 데 쓰였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아이들에게 입힐 옷을 장만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불레는 황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모두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어요. 불레가 미쳤다느니, 황금을 낭비한다느니 온갖 말이 돌았습니다. 만식이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거지를 모아서 뭐 하려고.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나. 하지만 불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떡을 찌고 아이들을 먹이고 할 일을 시켰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 어느 날 떡을 사러 왔다가 마당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제법 일을 하네. 불레는 떡을 싸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으려면 일해야지. 공짜는 없다. 덕수는 피식 웃었어요. 3년 전 강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불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짜를 싫어했고 여전히 일한 만큼만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사과나무에 다시 열매가 익어갈 무렵 불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장터에 물건을 데려온 행상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편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봉투를 뜯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강윤의 글씨였어요.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디서든 사람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건강하세요. 불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불레답지 않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아이들과 함께 떡을 쪘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3년 전 강윤이 홀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어요. 불레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남긴 인심이 동네 하나를 바꾸고 있었어요. 황금은 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밥이 되고 옷이 되고 지붕이 되어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불레는 떡을 찌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다. 사과나무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터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불레는 오늘도 떡을 찌며 생각했어요. 공짜는 여전히 싫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이겠다고. 그게 강윤에게 배운 것이고 강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사람의 인심은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심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또 다른 인심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